그러면 한번 모니터 보면서 여러분 한번 전체적으로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에 보시면 아스피린 처방이 필요한 경우라고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익숙한 문제만 늘 보다가 문제 스타일이 달라져서 그런 거지 내용 자체는 여러분 우리 다 아는 거야. 그래서 1번에 보면 아스피린이라는 거는 얘가 어떤 작용을 합니까? 아스피린 하면 여러분이 떠올라야 되는 게 해열 진통의 효과보다 시험 문제에서는 출혈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컸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의학 그 잡지에서도 예전에 저널에서도 어떤 게 실렸냐면 매일 아스피린을 하루에 한 알씩을 복용하면 심장마비를 막을 수 있다, 예방 효과가 있다, 그런 게 나왔었거든요.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생각해봐요. 심장마비, 심근경색증 같은 경우는 피떡이 져서 혈관 그 관상동맥을 막고 있는 건데 아스피린은 혈액을 출혈을 유발하니까 응고를 안 되게 하는 거니까 관상동맥의 혈액순환을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피떡을 없애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스피린 하면은 여러분 응고를 막는 출혈의 효과가 있다. 효과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부작용이라기보다는 금기증에 들어가겠죠. 출혈하면은. 그럼 이때 아스피린 처방이 필요한 경우는 혈우병 환자, 혈우병은 유전이죠. 열성 유전성 질환이고 이거의 가장 큰 문제는 주사 그냥 IM 주사 하나 맞아도 몇 날 며칠을 피가 멈추지 않는 거야. 그럼 이런 사람한테 아스피린 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 위궤양은 가장 대표적인 경우지 않습니까? 궤양 환자 하면은 아스피린을 주면 안 된다는 거 정말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4번에도 12지장 궤양이니까 아스피린을 주면 안 되는 거죠. 5번도 궤양이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3번에 보면 혈전증 환자, 혈전이라는 거는 피떡이 진 거니까 이 사람한테는 아스피린을 주면 피떡을 녹여주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치아와 관련된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 시험에는 부정문은 안 나오지만 지금은 문제를 풀 때 꼼꼼하게 트레이닝하는 것도 필요하니까 먼 것은 이런 습관적인 거 조심하세요. 그럼 먼 거라고 하니까 첫 번째 1번에 보면 맹출은 생리적 현상이다. 맹출이 뭔데요? 뜻을 좀 알고 갑시다. 치아가 그저 잇몸을 뚫고 바깥으로 뿅 나오는 거를 맹출이라 그러죠. 이거는 특별히 뭐 크게 허약한 아이가 아닌 이상은 특별한 문제가 있으면서 나타난다. 특별히 뭐 아무 증상 없이 나타난다. 특별한 증상 없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맹출은 이가 나는 거는 누구나가 생리적 현상이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치아의 기능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음식물을 자른다 이 말 나왔죠. 어려울 거 없이 자른다 절단한다 하니까 앞니 아니겠습니까? 그 앞니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 절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절치하면은 절단, 그 다음에 또 견치 하면은 절치 옆에 있는 그 송곳니 있죠. 송곳니 하면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찢는 역할을 하는 거. 그죠? 견치 하면은 찢는 역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음식물을 부수고 분쇄하고 이런 거는 어금니가 하겠죠. 어금니는 구치라고 하겠죠. 그런데 조금 적게 부수는 거는 소구치가 될 거고 더 정교하게 부수는 거는 대구치가 될 거고 어쨌든 구치는 음식물을 갈고 분쇄하는 역할, 견치는 찢는 역할, 절치는 절단하는 역할. 맞죠? 그래서 2번도 우리 같이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치아는 저작, 씹는 거, 발음, 심리적, 예쁘잖아요. 이런 거를 동시에 가진다. 정말 좋은 전체적인 치아의 기능이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아랫니가 심하게 돌출됐다 이 말이 나왔는데 우리가 부정교합이라는 거는 뭔가 세 가지 종류가 있었죠. 1급 부정교합,
2급 부정교합, 3급 부정교합 있었잖아요. 그럼 이때 1급 부정교합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1급이라고 하면은 그 자체가 상악, 하악이 돌출이 아니라 치열이 삐뚤삐뚤하게 된 거 있죠. 치열이 삐뚤삐뚤하게 돼서 생기는 거는 1급이라 그랬어요. 반면 2급 부정교합은 어디가 돌출된 거다? 상악이 이렇게 앞으로 조금 더 나온 거죠. 상악이 돌출된 거는 뭐다? 2급이었습니다. 3급은 어떤 거라고요? 아래턱 쪽이 앞으로 더 나온 거야. 교합이라는 게 이게 딱 아구가 맞아야 되는데 아래턱이 더 많이 삐쭉 나온 거. 그거는 3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급 하면은 하악이 돌출된 거. 그죠? 간단하게만 알아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1급은 치열이 반듯하지 못한 거. 1급은 치열이 삐뚤삐뚤한 거야. 치열이. 그래서 그거는 1급. 그 다음에 2급은 상악이 나온 거. 3급은 아래턱이 심하게 돌출된 거. 그거를 3급이라고 했습니다.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 우리 했죠? 같이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부정교합은 올바른 양치질을 통해서 교정된다. 그거와는 상관이 없죠. 그죠? 교정을 해야 되는 거죠. 틀렸습니다. 봐주시고 그리고 부정교합은 충치하고도 상관이 있다 없다? 충치와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치아 우식증을 예방하는 방법에 부정교합을 교정한다 하면은 X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기억을 하실 것. 그 다음에 3번에 보겠습니다. 자, 3번에 보면은 발치 후 교육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돼 있죠. 자, 발치하고 나서의 유의사항은 여러분 진짜 중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치과에서는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치아의 간단한 구조도 있지만 발치 후의 주의사항, 뭐 임플란트 하고 나서의 주의사항 거의 다 비슷한데 발치가 가장 보편적인 거기 때문에 발치 후의 주의사항 하는 거는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발치하고 나서의 주의사항은 어떤 게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먼저 1번에 보시면 따뜻한 욕조에서 목욕을 한다. 따뜻한 데서 목욕하고 이런 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면 발치 당일날은 목욕을 하라 하지 마라. 발치 당일은 목욕하지 말라 그랬어요. 당일은 목욕을 금지하겠습니다. 목욕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더운 물로 마사지하고 이런 것도 좋을까 안 좋을까? 더운 물 마사지 같은 것도 안 좋아요. 왜냐하면 따뜻하게 하면은 출혈의 문제를 더 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X입니다. 그 다음에 고이는 피는 비려서 구토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뱉으세요 라고 돼 있죠. 자, 피는 중요한 게 뱉는다, 삼킨다는 거죠. 그래서 솜을 끼우고 있을 건데, 솜을 물고 있을 건데, 솜은 언제 정도쯤에 뱉는다? 1시간 정도 후에 뱉으세요. 1시간 정도 후에 뱉고, 그 다음에 고인 침과 피는 뱉지 말고 삼킨다라는 거죠. 고인침과 피는 삼킨다. 뱉지 말라는 거. 요거 좀 특이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객혈이라든지 토혈이라든지 코피라든지 이런 거는 삼키면 안 됐잖아요. 그런데 발치하고 나서는 삼킨다 하는 거. 요거 틀렸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음료는 빨대를 이용해서 편하게 먹어라. 음압을 유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럼 음압을 유발하는 행위 금지입니다. 예를 든다면 빨대 같은 거, 빨대 사용 같은 거 하지 마. 그 다음에 담배 쭉 빠는 거, 흡연, 담배 이런 것도 안 하는 게 좋겠죠. 그죠? 음압을 유발하는 행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소화기 이상은 없으니 일반식을 드셔도 된다 했죠. 일반식이라는 거는 알갱이가 있고 아무거나 일반식인 거잖아. 그럼 그런 식사를 하면 자극을 줘서 출혈을 더 유발할 수 있죠. 그래서 발치하고 나서는 어떤 식사? 유동식을 먹으라 그랬어요. 유동식 또는요 부드러운 음식. 그죠? 유동식이나 부드러운 음식, 뭐 연식 정도까지는 괜찮아, 그치? 근데 어쨌든 부드러운 거를 먹어야 된다는 거. 유동식을 먹어야 된다. 일반식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냉찜질로 통증 감소, 부종 감소시켜라. 맞죠? 요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때 담배도 안 좋지만요. 술도 안 좋아요. 그래서 금주하세요. 금주하세요. 그 다음에 발치 당일은 칫솔질 어떡하자? 하지 마세요. 칫솔질 금지다. 그럼 어떻게 구강간호를 합니까? 각을 하세요. 구강용액으로 양치합니다. 칫솔질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심한 운동은 피합니다. 심한 운동은 피합니다. 자, 요게 발치하고 나서의 주의사항들이거든요.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기본적인 거니까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봐주시고. 그 다음에 4번에 보겠습니다. 4번에 보시면 다음 중 잘못 연결된 것은 이라고 돼 있죠. 자, 요거는 여러분 우리 같이 했는데 도저히 나는 안 되겠다 하시면 안 되면 버려. 하나 정도는. 근데 요거는 어쨌든 우리 한방에서의 간호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다? 한방간호라고 한다면 육체와 정신을 다 같이 보죠. 육체와 정신을 함께 보는데 그러나 어느 것을 더 강조한다? 정신적인 것을 되게 강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감정이 인체에 영향을 준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1번부터 쭉 설명되어 있는 게 이러이러한 것은 어디를 상하게 한다 그 말이고 또 이런 데는 이런 음식을 피하라 하고 두 가지를 같이 물었어. 맞나요? 자, 그러면 우선은 1번에 보시면 잘못 연결된 거예요. 1번에는 노상간이에요. 노상간. 분노는 화를 내면 뭘 상하게 한다? 간을 상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간하면 여러분 오장에서 피할 음식 했을 때 간은 무엇을 피한다? 매운 것을 피한다 라는 거 했었죠. 맞아요. 그래서 매운 것을 피한다. 그래서 1번은 맞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심이 나왔는데 이거는요 희상심입니다. 자, 희상심이라는 건 희가 기쁠 희자잖아요. 희열. 그래서 너무너무 조증에 가깝게 막 너무 모두가 업돼가지고 기뻐하면 잘못하면 심장을 상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경자가 아니라 희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장은 오장에서 이 심장은 어떤 음식을 피해야 된다? 짠 것을 피해야 된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한식이란 이 말 자체도 잘못됐고 그냥 짠맛을 피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되셨습니까? 그겁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비 나왔는데 비장이죠. 자, 비장은요 어떤 거? 사상비예요. 사상비. 자, 이거는 뭐냐면 사자라는 게 여기 보니까 잡생각, 잡념, 생각이 너무 많으면 무엇을 상하게 한다? 비장을 상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비장하면은 어떤 음식을 피해야 됩니까? 했을 때 비장하고 굉장히 관련 있는 육부가 뭐였어요? 위였죠. 비위상해. 그죠? 그럼 비나 위는 위산, 새콤한 것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거죠. 위산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3번에 산, 신맛을 피해야 된다. 맞는 말이고요. 세 개가 다 연장으로 연결이 제대로 된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패라고 되어 있는데 이 패는 어떤 거다? 비상태.
비상패라는 거는 이때 비자는 슬픔, 비탄에 빠졌다. 그래서 너무너무 슬퍼하면은 폐를 상하게 한다. 맞아요. 4번에. 자, 그리고 폐의 병은 어떤 음식을 피하라 그랬냐면은 쓴 거, 고미제 할 때 아주 쓴 약, 고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쓴맛을 피해야 한다.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자, 감정에서 공, 상, 신이라고 있거든요. 자, 이때 공은요, 두렵다는 거야. 공포. 두려움은 상하게 한다. 어디를? 신장을 상하게 한다. 그 말인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신장은 여러분 어떤 음식을 피해야 된다? 신장의 병은 약방에 감초할 때 단맛 있죠. 그것을 피해야 한다 하는 거죠. 되셨습니까? 자,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보시다가 앞에 이 감정이 어디를 상하게 하냐 이것까지는 기억을 만약에 못하더라도 뭐는 기억하셔야 된다. 5장 6부에서 피할 음식은 기억해야 되겠지. 그래서 간의 병은 어떤 거 피한다? 매운맛을 피하라 이 말이에요. 피하라. 그 다음에 심장은 어떤 음식을 피해야 됩니까? 심장은 짠 것을 피하라 했죠. 그리고 짠 것도 피하고 또 어떤 것도 피합니까? 온식, 따뜻한 음식도 피하라 그랬죠. 우라병, 화병이 치밀어서 막 가슴에서 불이 나는데, 그죠? 그래서 따뜻한 음식도 피하라 하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비 하는 거는 비장은 어떤 음식, 그죠? 식초 이런 거 있잖아요. 신맛을 피하라. 기억하셔야 돼. 폐 하면은 어떤 맛? 쓴맛을 피하라. 그 다음에 신 하면은 단맛을 피하라. 그래서 영주라는 저서의 오미편 5가지 맛에 있는 그 부분에서 피할 음식에 대해서 언급했던 거는 그래도 한방에서는 기억해야 됩니다. 되셨습니까? 4번 충분히 이렇게 한번 같이 언급을 할 수 있습니다.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자, 혈전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은 이라고 돼 있죠. 자, 여러분 혈전증이 뭔데? 피떡진 거지 않습니까? 그럼 피떡이 져 있으면 이 피떡이 혈관이 이렇게 있는데 혈관 안에 피떡이 막 돌아다니잖아. 그럼 혈관 안에는 뭐만 지나가야 돼요? 피떡이 아닌 혈액만 지나가야 되는데 엄한 것들이 지나가는 거, 혈액 아닌 엄한 것들이 뭔지 알죠? 이외의 것들이 지나다니는 거를 일명 질환 이름을 뭐라고 한다? 색전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색전증이라는 말은 우리 어디서 나왔냐면 여러분, 우리가 혈관 안에 예를 들어서 수액을 맞는데 수액이 약간 남았을 때 조절기를 잠그고 빼라 그랬죠. 이유는 공기가 혈관으로 들어가서 공기 색전증을 유발할까봐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가 아닌 다른 것들이 돌아다니는 거를 색전이라 그래. 만약에 공기가 들어갔으면 공기 색전증. 그 다음에 뭔가 지방 흡입술을 하다가 지방이 혈관 안으로 쪼가리가 들어갔으면 지방 색전증. 이런 식으로 색전이라는 거는 엄한 것들이 들어간 거야. 그럼 혈전도 피 안에 있어야 될 건 아니잖아요. 떡진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걸로 생길 수 있는 게 막아버리는 색전증이 되는 거죠. 충분히 여러분 이 정도 할 수 있어. 그리고 정상출혈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잖아요. 그 다음에 악성빈혈 하면은 뭐가 떠올라야 돼요? 비타민 B 12번. 그죠? 비타민 B 12번 기억하셔야죠. 그래도 12번 하면은 악성빈혈. 그리고 악성빈혈 하면 어떤 장기가 막 머릿속에서 자꾸 끊임없이 떠오른다? 위암. 그죠? 그래서 악성빈혈 환자는 위암을 조심해야 되고 위를 절제술한 위암 환자는 혹시라도 내가 악성빈혈이 생기지 않나 조심해야 되고 항상 엮여 있다 그랬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혈액응고라고 했죠. 자, 혈액을 응고시키는 거는 우리가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정리하세요. 어떤 게 있습니까? 자,
혈액응고하고 관련된 거는 첫 번째가 비타민 중에서 한번 해볼까? 비타민 뭐예요? 비타민 K. 그죠? 비타민 K. 혈액응고 관련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칼슘 혈액응고하고 관련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혈액 중에서 혈구 안에 뭐가 있어? 혈소판이라는 거 있죠. 혈소판.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혈액 안에서 혈장에 있는 성분이야. 혈장 안에 단백질의 종류 중에 하나야. 그게 뭐죠? 피브리노겐이라는 거, 응고하고 관련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간에서 만들어지는 거 어떤 거? 프로트롬빈 하는 혈액응고 인자, 그죠? 요런 것 등이 혈액응고와 관련됩니다.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물으면 어떤 거가 답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보기 중에서 혈액응고와 관련된 혈구는? 이라고 물었어요. 혈액응고와 관련 있는 혈구는? 이라고 물었다면 답은 어떤 거가 된다? 혈소판을 하셔야 돼. 다른 거 하면 안 돼. 보기 1번, 2번, 3번, 4번, 5번 있어도 혈소판을 해야 돼. 왜냐면 혈구 중에서 혈액응고에 관여하는 게 뭐냐? 이래 말하면 혈구가 어떤 건데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세 개잖아요. 그러니까 혈소판을 그때는 고르셔야 돼요. 그럼 이번에는 혈액응고 중에서 혈액응고 인자 중에서 혈장에 있는 인자는? 이라고 물으면 혈장은 대부분이가 물이지만 그 안에는 단백질 성분이 있거든. 그 단백질 성분의 종류 중에서 피브리노겐이라는 게 있어. 만약에 혈장 중에서 응고와 관련된 게 뭐냐 이래 물었다면 피브리노겐이라고 하셔야 되겠죠. 되셨습니까? 그래서 3월 19일 날 여러분이 시험을 보실 때 문제가 쉬운게 보여도 꼼꼼하게 실수 없이 그저 정확하게 후회 없이 하셔야 되니까 정확하게 문제를 다시 정확하게 보시는 거 연습하십시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6번입니다. 6번에 보시면 당뇨병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발췌한 이 문제에서도 당뇨와 관련된 게 뒤에도 좀 몇 가지씩 더 있어요. 그럼 당뇨라는 거는 어떤 게 부족해서 생기는 거예요? 인슐린이 부족해서 생긴 건다. 이거는 정말 쉬운 거죠. 그죠? 그거 기억하고 이런 시험 나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기본적인 거를 하면 점수는 합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슐린이 부족해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4번이 틀렸다고요. 다량의 인슐린이 나온 게 아니라 인슐린이 부족해서 생긴 거라고요. 그죠?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인슐린으로만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돼 있는데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모두가 그런 건 아니야. 그럼 어저께 제가 있었죠. 인슐린으로만 가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1형 당뇨였잖아. 그죠? 1형 당뇨. 그래서 1형 당뇨라고 한다면 어떤 아이들을 떠올려라? 소아당뇨를 떠올리면 돼. 그래서 소아당뇨는 무조건 뭐가 들어간다? 인슐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슐린 의존성 당뇨다 라고 표현했어요. 인슐린 의존성 당뇨다. 맞죠? 그런데 인슐린이 꼭 필요하지 않는 당뇨는 뭐라고 해? 2형 당뇨라고 하죠. 그럼 2형 당뇨는 인슐린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서 꼭 의존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다. 되셨습니까?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주십시오. 봐주시고. 그래서 여기에서 인슐린으로만 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면 1형만이니까 꼭 인슐린만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1번하고 2번은 말이 지금 제가 헷갈릴 수 있다 그랬죠. 충분히 틀렸죠. 1형 당뇨는 소아당뇨야. 그죠? 의존성이야. 비의존성이 아니라 의존성이야. 그리고 1형은 성인이 아니라 소아당뇨에게 흔하다. 그러면 당뇨병은 증상이 어떻습니까? 중요하다 그랬죠. 3대 증상이 쓰리다가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갈증이 엄청 많이 나서 물이 그렇게 많이 맥혀. 그거를 다음,
또는 보기에서 다갈이라고 해도 맞겠죠. 다음 하다가 다갈 나와서 틀렸다 이러면 안 돼. 다갈이나 다음이나 같은 의미잖아요. 물이 많이 맥히죠. 그리고 소변 많이 보겠죠. 그 다음에 얘는 내 당을 열량 칼로리를 자기가 혈관으로 다 끄집고 가기 때문에 계속 지쳐요. 그래서 계속 배가 고파요. 근육에는 당이 없으니까. 그래서 많이 먹어요. 다식입니다. 그래서 다음, 다식, 다뇨. 이게 당뇨의 3대 증상입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제가 뭐가 있다 했습니까? 체중 감소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 그냥 참고로 한다면 소양증 같은 것도 당뇨 환자들은 좀 피부가 걸쩍걸쩍 가렵기도 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 가지 특징, 체중 감소, 요 정도가 당뇨의 가장 특징입니다. 봐주시고, 그리고 당뇨 환자에게 평균 2, 3개월간 한 3개월 정도의 평균 혈당치를 알아보는 검사를 뭐라고 했습니까? 당화혈색소라는 거 있었댔죠. 그거 지난번에 한번 테스트 했었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합시다. 자, 7번에 보시면 수혈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죠? 자, 수혈자는 매도 에이즈 검사를 받아야 된다. 지금 여러분 문제가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했거든요. 자, 여러분 1번은 틀렸다. 왜 틀렸냐면 여러분 언뜻 보면 맞다고 했었을 거야 분명히. 그래서 매독이나 에이즈 검사 하잖아요. B형 간염, C형 간염 검사도 하고. 그러면 이런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피를 받는 자는 수혈자라고 하고 피를 주는 자는 뭐라고 하죠? 공혈자라고 하죠. 그러면 누가 이 검사를 받아야 돼? 피를 주는 사람 지피가 혹시 이런 게 있나 싶어서 알아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번에 수혈자가 아니라 공혈자라고 하셔야죠. 공혈자. 되셨습니까?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수혈의 부작용이 나타났어요. 부작용하면 어떤 게 있었습니까? 15분 안에 나타날 건데, 부작용이 나타날 운명이라면 15분 안에 나타날 건데 열나고 맥박이 빨리 뛰고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힘들고 창백하고 이런 게 부작용이었잖아. 그럼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면 가장 먼저 할 일이 어떤 거라고요? 수혈을 중단한다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화상이라 그랬어요. 심한 화상을 입었어요. 자, 심한 화상을 입으면요, 24시간 안에 이 환자 죽을 수 있습니다. 왜 죽을 수 있냐면 쇼크로 죽을 수 있다 그랬어요. 쇼크로. 그럼 이때 이 쇼크는 무슨 쇼크냐면요, 그 사람 혈액 안에 있는 피 성분 중에서 물이 대부분 차지하는 혈장 있죠. 이 혈장이 조직으로 혈관에서 빠져나간다고. 그래서 화상을 입으면 온 몸에서 수포가 잡히면서 붓는 게 조직으로 물이 빠져나와서 그래요. 혈관 안에 있는 혈장의 물들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혈장도 피인데 그 피가 빠져나갔으니까 혈관 안에 없으니까 혈관 안에는 피가 부족하죠. 피가 부족해서 생기는 쇼크를 뭐라고 했죠? 저혈량성 쇼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혈량성 쇼크가 일어나서 이 환자 BP가 떨어지고 맥박은 약하고 빨라지고 호흡도 얕으면서 빨라지고 이런 게 생길 수가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환자한테 이거를 막으려면 빠져나간 만큼을 어떻게 해야 돼? 보충 채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번에 심한 화상을 입으면 혈장을 제공한다 이 말입니다. 되셨습니까? 이거 충분히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번 이 문제에서 테스트에서 점수를 거의 내가 평소 받는 90점 80점 받는 사람이 이 점수를 못 받았다는 거는 여러분이 그냥 익숙한 문제에 암기가 되어버린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암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공은 없는 거야.
그러면 정말 쉽게 나오면 그런 거가 금방금방 풀릴 수 있지만 요런 거가 나오면 그냥 또 걸려서 넘어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우리 했었단 말이에요. 심한 화상이나 출혈이나 이런 문제는 저혈량성 쇼크에 빠지는 거고, 화상을 입으면 주어야 될 피의 성분이 뭐냐라고 제가 기출문제 풀이하면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혈장을 제공해야 된다. 맞는 말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4번 마르고 닳도록 말하지 않습니까? 수혈의 부작용을 막으려면 어떤 검사를 두 가지 한다? 혈액형과 그리고 이 사람 피와 나의 피가 궁합이 맞는가 하는 교차 반응 검사가 필요하다 하는 거 중요하다 그랬죠. 봐주시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AB형은 B형한테 수혈할 수 없다. 맞아요. 자, AB형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AB형이 가장 좋아. 어떻게 보면 이등적인 면에서 어떤 거예요? 나는 AB형한테만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내가 부족할 때는 모두에게 다 받을 수 있어요. 모든 혈액형한테 A형, B형, O형 다 받을 수 있어. 그래서 AB형을 뭐라고 합니까? 나는 모두에게 받을 수 있다. 만능 수혈자라고 하죠. 받는 사람이야. 그래서 AB형은 자기는 AB형한테만 주지만 모든 사람들한 피를 다 받을 수 있는 거는 AB형. 그러면 특징적으로 O형은 또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O형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만 받아요? O형한테만 받죠. 근데 얘는 안에서 다른 피랑 섞였을 때 엉키게 만드는 응지본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모두에게 널리 이롭게 하라. 널리 다 줄 수 있어요. 그래서 O형은 모두에게 줄 수 있다. 만능 제공한다. 만능 공혈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모두에게 주는 거예요. 널리 O형. 자기는 받는 것만 모두에게 다 받는 거는 AB형 되셨죠? 그거 같이 봐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에 보시겠습니다. 8번에 보면 자궁 내막염과 관련이 없는 것은 이라고 했거든요. 자, 자궁 내막염은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산후감염에서 가장 흔한 원인이 되는 게 뭐다? 자궁 내막염이거든요. 그럼 이 자궁 내막염이라는 거는 자궁 안에, 내막 안에 쓰레기가 많이 차가지고요. 쉽게 말해서 나와야 될 찌꺼기가 제대로 잘 안 나와서 안에서 썩은 거야. 그래서 그게 자궁 내막염이고, 이게 치료가 제대로 안 되면 합병증으로 골반 안에가 다 그냥 썩어 문드러질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자궁 내막염의 합병증이 뭐냐? 이래 말하면 골반 조직염. 골반 조직 안에 전체가 그냥 다 염증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자궁 내막염을 빨리 치료해야 되는데 자궁 내막염은 가장 흔한 산후감염입니다. 그래서 자궁 내막염 하면은 산후감염 중에서 가장 흔한 게 뭐냐? 이래 말하면 이거는 자궁 내막염을 하셔야 됩니다. 산후감염입니다. 자, 그러면 자궁 내막염은 산후감염인데 자궁의 어느 부분에 주로 잘 생깁니까? 하면은 태반이 지금까지 붙어 있었던 자리, 자궁의 어디에 붙어 있어요? 자궁 저부에 붙어 있었겠죠. 그래서 1번에 보면 주로 태반이 부착되어 있던 부위에 발생한다. 꼭 집어서 말하면 자궁 저부에서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 나타나는 증상이 어떻습니까? 하면은 2번에 보면 양이 많고 오로가 악취가 나는 오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 오로가 안에서 오로라는 거는 아기를 낳고 나면 다 나와야 될 찌꺼기인데 얘가 안 나오고 썩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안에서 썩어가지고 부글부글 거품도 나면서 악취가 나는 오로가 있어요. 악취가 나는 오로가 안에 가득 있다는 거야. 그리고 또 오로의 양도 오로는 한 3주 정도쯤 되면 거의 이제 없어져야 되는데 오로가 계속 많은 거예요. 많이 나온다는 말은 안에서 계속 썩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이때 안에서 썩고 있으니까 오로가 처음에는 적색이었지만 적색, 갈색,
백색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로 색깔도 어떻게 나온다? 오로가 암갈색으로 나옵니다. 어둡고 좀 지저분한 색깔, 갈색으로 막 섞여가지고 계속 이런 색깔로 나온다는 거. 그리고 염증이 생겼으니까 체온이, 열이 나겠죠. 체온이 38도 이상으로 올라갈 겁니다. 38도 이상으로. 분만하고 나서 바로 그렇진 않아. 하루 이상 지나고 나서 열이 안 떨어지는 거죠. 그죠? 38도 이상 열이 나고, 그리고 이때 산후통도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자궁내막염 하면은 분비물 오로 이거를 떠올리셔야 돼.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일으키는 게 균 때문이죠. 이 균의 이름이 뭔데요? 연세상구균이거든. 그럼 균 때문이니까 뭐를 써야 될까? 5번에 있는 항생제를 처방하겠죠. 항생제 써야 돼. 항생제 쓰고, 그 다음에 또 염증이기 때문에 쉬어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안정을 유지한다는 거. 그리고 이때 안에 염증이 있고 열이 나고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 많이 물을 많이 먹어줘 가지고요. 열을 떨어지게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분의 섭취를 어떻게 한다? 증가시킵니다. 다량의 수분을 섭취를 시킨다. 물을 많이 먹어줘라. 물을 많이 먹어줘라. 그 다음에 이때 중요한 간호 중에서 오로가 있을 때 오로가 빨리빨리 나오는 게 좋겠어요? 고여 있는 게 좋겠어요? 빨리빨리 나와야 되겠지. 그럼 빨리빨리 나오는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로가 빨리빨리 나오려면 오로 배출이 잘 되는 자세를 취해야 되겠죠. 그 자세가 뭐였더라? 반자위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반자위는 자궁 내 오로 배출을 촉진하는 거죠. 그래서 아랫도리가 밑으로 내려가야 중력에 의해서 저절로 오로가 빨리 빠져나가겠죠. 그죠? 하는 거. 배출을 촉진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오로가 빨리빨리 나가려면 질문합니다. 자궁이 수축을 잘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자궁 수축을 잘하는 게 좋아. 자궁 수축이 돼야 안에 있는 찌꺼기를 밀어내지. 쭉쭉 짜서 밀어낼 수가 있죠. 그러면 자궁 수축을 일부러라도 좀 시킬까? 자궁 수축을 시키는 어떤 거? 자궁 수축제. 그러나 의사 지시에 따라 자궁 수축제를 주사하는 거죠. 이거는 이름이 옥시토신이라는 거죠. 되셨습니까? 자궁 내막염 정리 잘 해두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 자, 그 다음에 9번에 보시면 인부의 흡연 피해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있어요. 자, 틀린 거 찾으라는 소리예요. 자, 틀린 거 찾는데 1번에 보면 신생아 호흡 부전 정확하게 몰랐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다 한번 꼼꼼하게 봅시다. 호흡이 힘들 때 잘 모르겠다. 그럼 2번에 봅시다. 산소가 증가한대. 인부가 담배를 피우는데 산소가 많이 는데 맞을까 틀렸을까요? 틀렸겠죠, 여러분. 산소가 늘진 않잖아. 그죠? 인부가 담배를 피우면 혈관이 쪼그라드는데 어떻게 혈관 안으로 산소가 많이 지나가겠어요? 그래서 확실히 틀린 거를 찾을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시험을 치실 때 3월 19일 날도 너무 당황해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한번 다시 보세요. 그리고 문제를 풀다가 9번을 푸는데 9번이 모르겠어. 그럼 9번만 계속 냅다 잡고 있으면 시간만 흘러가죠. 그러면 헷갈리겠다 싶으면 체크를 크게 해놔. 이렇게 또 조그맣게 놓고 또 넘어가지만 크게 해놔. 그리고 다음 거 풀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의 불안도가 조금은 적응이 돼. 다른 문제를 시간이 흘러가면.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9번을 보면 아 이거인 것 같다. 처음에 딱 들이댔을 때보다는 여유가 생겨서 답이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지 9번만 계속 꽂혀가지고 잡고 있어서 뒤에 시간을 안 안에 못 풀어서 낭패를 보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인부의 흡연 피해는 산소하고는 상관이 없어. 산소가 감소되겠죠. 산소가 줄어드니까 호흡이 아기가 힘들 거고, 그리고 인부가 담배를 피우면요 체중이 적은 아기가 나와요.
잘 안 커가지고 잘 안 커서 그리고 신체 정신적인 발달이 좀 늦어지고 또는 조산을 할 수도 있고 그 말입니다. 요거는 외우지 마시고 여러분 참고로 보면서 산소가 적어지는 거겠지라고 생각 정도를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10번에 보시면 당뇨 인부의 경우와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있어요. 자, 당뇨 인부는요, 여러분, 당뇨가 있으면 제가 중요한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다고 했냐면 큰 아기가 나온다 그랬죠. 엄마가 당이 높았더니 애가 사탕을 안에서 사탕을 쭉쭉쭉 계속 많이 빨아서 다른 애들보다. 그래서 아기가 살이 쪘어. 거대하라는 거는 거구증이라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거구증. 체구가 어떻다고요? 크다고요. 몸무게가 4kg 이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당뇨 엄마 이래 말하면 거대아 떠오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가 또 어떤 특징이 있다. 신생아가 당뇨 엄마한테서 나온 아기가 혈당 검사를 해보면 어떻겠어요? 저혈당이라고 했죠. 특징이잖아. 그래서 아기는 큰 아기가 나오는데 우리 생각에는 엄마가 당뇨가 있으니까 애도 당이 높을 것 같은데 엄마는 인슐린 주사를 계속 맞아왔기 때문에 태아한테로 제대를 통해 가지고요 인슐린이 조금 스며서 들어갔어. 그래서 아기는 당뇨가 없는데 인슐린이 자꾸 엄마 인슐린 조금씩 스며서 들어오니까 오히려 혈당이 어떻게 돼 있다? 떨어진 아기가 나올 수 있다고요. 저혈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가 나왔을 때 아기가 안절부절한다. 당뇨 엄마 아기가 하면은 정답은 뭐다? 일단 혈당 검사를 한 다음에 설탕물 같은 거를 조금 먹인다. 이렇게 답인 겁니다. 되셨습니까? 두 가지의 특징 기억하고 그리고 당뇨 인부는요. 그전에는 먹는 약을 먹었다 하더라도 임신 중에는 뭐만 들어가야 된다? 인슐린이 들어갈 겁니다. 인슐린이. 되셨어요? 먹는 약 안 돼요. 인슐린 주사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뇨 인부는 아기가 큰 아기가 안에 있다며 그럼 큰 아기니까 자궁도 커졌을까 작아졌을까? 자궁도 커졌겠죠. 그럼 자궁이 커졌으면 그 커진 자궁이 아기를 출산하고 나서 다시 작아지려면 수축을 더 많이 해야 되겠죠. 만약에 수축을 더 많이 안 하면 무슨 일이 생긴다? 산후출혈. 자궁이 커졌으니까 더 많이 커졌으니까 출혈의 위험도 갖고 있는 거죠.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아까 5번에 신생아는 혈당을 확인하고 나서 저혈당이면 설탕물을 먹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답은 여기서 3번이고 10번 같은 경우는 다시 나중에 한번 설문지로 공부를 다시 풀어보실 때 요거는 요래서 틀렸고 하는 제 설명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냥 그대로 되뇌어지면서 되새김질되면서 나오면서 답을 딱딱딱딱 찾을 수 있게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요. 자, 그 다음에 11번에 보면 선천성 대사장의 검사와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돼 있죠. 자, 이거는 왜 합니까? 빨리 치료하고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려고 하는 거예요.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려고. 그죠? 왜냐하면 선천적인 거니까 예방은 아니거든요. 맞아. 그 다음 2번에 보시면 생후 얼마 안에 검사한다 그랬어요? 2일에서 7일 2일에서 7일 이내에 검사하자 그랬죠. 그러니까 맞잖아. 3일에서 7일이니까. 그 다음에 이 선천성 대사장애 안에 종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었어. 이게 아기한테 있다고 했으니까 지금 선천적인 거니까 이 이름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크레틴증이라고 했죠. 크레틴증. 되셨습니까? 보고 그 다음에 발 뒤꿈치에서 체열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먹여봐야 알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5번에 금식인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되시겠습니까?
자, 11번. 그래서 조금 전에 선천성 대사장애 금식은 아니라 했습니다. 먹여봐야 알 수 있다는 거 그거 이해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모의고사에서도 선천성 대사장애 검사 이런 거는 좀 많이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천성 대사장애라고 하면은 가장 어떤 종류들이 들어갔었어요? 페닐 뭐 이런 말 들어간 거 있었죠. 페닐 뭐 알라닌 혈증, 뭐 고페닐 알라닌 혈증, 페닐 케톤요증 이런 거 들어갔어. 페닐 들어갔었어. 대사장애.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거는 3번 보기 3번에 있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요게 크레틴증이라고 했었죠. 요런 게 대사장애 종류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럼 대사장애 종류의 이거 문제에서는 우리가 증상이라는 거 가끔 물었죠. 그럼 이때 나타나는 증상은 어떻게 언제 나타난다? 안 먹였을 때는 모른다 그랬어요. 수유하고 나서 2, 3일 정도 후에 증상이 드러날 건데 이때 애가 안 받아주니까 제대로 못 먹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꾸 토해요. 계속 토하고, 그리고 자꾸 안 먹으니까 처지고, 그리고 또 안 먹으니까 잘 안 크겠죠. 신체 발육도 잘 안 되고, 발육도 지연되고, 그리고 발육이 잘 안 된다는 말은 뭐 신체적인 것도 있지만 어떤 것도 뇌발달 이런 것도 잘 안 되는 거죠. 지능도 떨어지고 또 심하면은 반사반응, 반사작용 같은 것도 조금은 무디게 좀 느릿하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때 심하면 경련, 그리고 또 혼수 상태에도 빠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네들한테는 변비, 그죠? 변비가 잘 일어난다. 특히 갑상선 기능 저하증 하면은 보일러가 제대로 안 돌아가서 장운동이 잘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변비를 유발한다 말했고요. 그리고 머리카락 같은 것도 어떻게 했다? 약간 푸석한 머리카락, 푸석한 머리카락, 요런 것들이 대사장애 증상이었죠. 그래서 요런 증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때 검사는 언제 하는 게 가장 좋다? 2일에서 7일경. 알아두십시오. 2일에서 7일경에 검사하는 거예요. 어디서? 발 뒤꿈치에서. 어디서 한다? 발 뒤꿈치에서 검사를 한다는 거, 체열을 하는 거죠. 그리고 2일에서 7일경에 하면 좋지만 그래도 더 좋은 거는 언제 하는 거랬어요? 48에서 72시간 이내 검사를 하면 좋겠다. 그러나 수유는 하고 한다, 수유는 안 하고 한다. 수유는 반드시 시키고 해야 돼. 수유는. 그래서 수유를 하는 시기는, 그러니까 수유를 하고 언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면은 수유 후에 24시간은 지나야 된다고요. 그래서 수유 후에 24시간 지나서, 수유한 지 24시간은 지나서 검사를 하면 좋겠다 하는 거. 그래서 금식 상태에서 한다 이러면 틀렸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이 아기가 일반 아기가 아니라 미숙아라든지 조금 중한 아이라면은 언제 검사하라 그랬어요? 원래는 2일에서 7일경인데 일찍 안 하고요. 마지막 날쯤에 할 거야. 그래서 미숙아는 생후 7일경에 검사를 하겠습니다. 근데 한 번 한 걸로는 얘네들은 좀 아리까리하게 나온다고, 자체가 애들이 미숙하니까. 그래서 한 달 뒤에 어떻게 하겠다? 재검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다 기억을 못한다 하시면은 여기에서 2일에서 7일경에 일반 아기 거라도, 그래서 2, 3일 정도 때 하고 먹여봐서 할 수 있다는 거, 금식인 상태는 할 수 없다는 거, 요거 여러분 기억합니다. 봐주세요. 그 다음에 12번에 보십니다. 12번 인공영양에 대한 설명이죠. 인공영양 애기들은 이제 수유를 할 때 1번에 보면 침대에 눕혀서 이렇게 먹이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상체를 올려줘야 되겠죠. 높이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트림은 반드시 해야 된다 했습니다. 트림을 시키라는 거, 하라는 거. 만약에 아기가 트림을 시켜야 되는데 아무리 두드려줘도 트림을 안 해. 그러면 어느 쪽으로 눕혀라? 오른쪽으로 눕히라 그랬어요. 오른쪽으로 눕혀야 그나마 이게
그 기도가 막히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트림을 반드시 시켜라. 그리고 남긴 우유는요, 버리는 거예요. 냉장 보관이 아니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유의 온도는 어디로 잰다? 손등은 음식물의 온도였고 손등이 아니라 우유의 온도는 어디로 한다? 손목 안쪽. 애기 입에 들어가는 거라서, 혀에 닿는 거라서 굉장히 피부에서도 살같이 얇고 한 부분, 예민한 부분, 손목 안쪽에 떨어뜨려 봤을 때 따뜻하다 하면은 애기 입에 들어가도 괜찮다 그랬어요. 음식물의 온도는 어디라고요? 손등. 그리고 목욕물의 온도는 어디예요? 팔꿈치로 재는 거죠.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젖병 소독은 끓는 물에다가 한다 했죠. 이 소독을 뭐라고 합니까? 자비소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비소독은 얘는 끓을 때 집어넣어 가지고 10분에서 20분 정도 자비소독을 하는 거지. 그래서 자비소독 하면은 감염병 환자의 식기소독, 그리고 젖병 소독 이런 거 집에서도 자비소독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문제에서 우유를 소독한다 하면은 무슨 소독이야? 저온살균이죠. 온도는 낮추어서 균은 죽이고 영양분은 파괴하지 않는 저온살균. 그래서 저온살균 하면은 우유. 그리고 예방주사약. 그죠? 우유나 예방주사약 이런 것 등은 저온살균. 우유, 저온살균. 우유병, 젖병, 자비소독 되셨습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때 애기한테 잘못 먹여서 눕혀가지고 먹어가지고요, 우유나 수분 등이 기도로 들어가서 생기는 폐렴. 단답형 문제인데 중요하죠. 우유나 수분이 애기 기도로 들어가서 생기는 폐렴. 그걸 뭐라고 한다? 빨려 들어간 거니까 흡인성 폐렴이라고 합니다. 용어 정의 알아두세요. 흡인성 폐렴. 이거는 우유나 수분 같은 게 기도로 슉 들어가서 생기는 폐렴을 흡인성 폐렴이라고 한다.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에 보시면 노인의 피부 간호와 관련이 없는 것은 이라고 돼 있죠. 자, 관련이 없는 거인데 1번에 보면 목욕할 때 욕창 증상이 있는지 살핀다. 맞겠죠? 목욕시킬 때 한번 봐야 되겠죠? 특히 어느 부분에 청골 이런 부분이죠. 그럼 우리가 보통은 생기기 전에는 마사지도 해주고 이렇게 두드려 주는데 이미 욕창이 초기에 증상이 나타나면 어떡해요? 두드리는 거, 마사지하는 거 하지 말고 옆으로, 측면으로 눕혀주는 거죠. 청골이 바닥에 닿으면 안 되니까. 그럼 이때 초기 증상은 처음엔 어떨까요? 나타나는 증상이 그쪽으로 피가 제대로 안 갔겠죠. 혈관이 눌려서. 그래서 그쪽이 처음에는 창백할 거야. 그리고 창백했다가 이제는 염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염증 생기면 그 부위가 색깔이 어떻게 돼요? 발적 나타나는 거죠. 발적 나타날 거야. 그리고 발적이 일어나고 나서 나중에 이때까지는 그나마 초기 증상이야. 근데 얼마 뒤에 보니까 그쪽에 물집이 잡혀 있을 거예요. 수포 물집이. 그리고 그 물집이 어떻게 된다? 터져요. 그럼 터지면 이제는 그거는 이미 욕창이 많이 진행된 거죠. 짓물러져 가지고 야채 장마철에 짓물러진 것처럼 해가지고요, 움푹 이렇게 했을 때 패여버리는 거예요. 궤양 요런 게 욕창의 단계입니다. 그랬을 때 욕창의 초기 증상이라고 한다면 발적 또는 창배 요 정도까지가 초기 증상이죠. 이게 나타나는지 아닌지를 살펴라 그 말이고요. 이번에 만약에 이 사람은 욕창이라면 알코올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 그리고 또 노인은 피부가 어떻다? 건성이죠. 근데 알코올은 수분을 뺏어가거든. 그래서 알코올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코올을 쓰지 않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노인 환자 또는 피부병 환자
그리고 개방성 상처 환자, 그리고 또 지금 나온 녹창 같은 거, 그리고 구강간호 이럴 때는 알코올을 안 쓴다 그랬어요. 구강간호 되셨어요? 알코올을 쓰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3번 목욕하고 나서 보습을 바로 시행한다. 왜? 노인은 피부가 건성이니까 맞죠? 그리고 목욕은 얼마마다 한다?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중성 비누를 사용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5번에 보면 매일이라고 해서 틀렸어요. 매일이 아니라 주1회. 이때 피부 간호라는 게 그러니까 목욕 같은 거 이런 거를 다 같이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5번에 주 1회 하는 게 가장 좋겠다. 답은 여기서 관련이 없는 것은 5번이에요. 나머지 1, 2, 3, 4번 요거 왜 그랬고 왜 맞고 이런 거를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떠올리면서 문제를 딱 풀라고. 좀 이따 나중에 푸실 때는. 그래서 1번 보면 초기 증상 이거 초기 증상 뭐였더라 이렇게 떠올리면서 하시고, 2번에 알코올은 사용하지 않는다 맞지? 그런데 알코올 안 쓰는 경우가 그거 말고 뭐가 있더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14번에 보시면 운반시 일반적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됐죠. 지금 대부분의 여기 그 문제 자체는 틀린 것을 찾는 문제가 많아. 다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자, 볼게요. 1번에 보시면 아셔야죠. 선두자는 환자의 어느 쪽에 선다? 머리 쪽에 선다. 아셔야 되겠죠. 선두자라고 해도 되고 능숙한 자는 환자 머리 쪽에 선다. 이렇게 말해도 맞겠죠. 그 다음에 2번 처치자의 팔은 환자 가까이에 위치한다.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 할 때 처치자의 팔 가까이 있어야 되잖아요. 멀리서 둬서 환자 어떻게 할 거야.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경사진 곳을 내려갈 때는, 자 제가 설명했었죠. 이렇게 언덕이 있는 거야. 이렇게 언덕이 있을 때 내려갈 때는, 이쪽으로 내려갈 때는 머리가 밑에 있으면, 머리가 앞에 있으면 머리가 쏠리잖아.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다리가 앞으로 오게 하라는 거죠. 경사진 곳을 갈 때는 다리가 앞으로 와라. 반면에 경사진 곳을 오를 때는 여기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야 될 때 머리가 어떻게 돼요? 머리가 밑에 있으면 쏠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환자 머리가 올라갈 때는 앞으로 위에 있어야 쏠리지가 않겠죠. 이 두 개는 헷갈리지 말고 이해하시면서 차분하게 시험장에서 생각하세요. 이걸 외워서는 여러분이 막 머릿속에 그날 당황하면 짬뽕돼.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생각하면서 떠올리면서 하십시오.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환자를 들어 올릴 때는, 자 시험 문제에서 환자를 이동한다, 무거운 물건을 든다 이랬을 때 출제자가 가장 많이 묻는 게 허리를 쓴다 안 쓴다 이런 말 되게 물어요. 허리를 만약에 구부린다, 허리를 쓴다 이런 말이 나오면 틀렸어. 그러면 허리를 구부리는 게 아니라 어디를 구부린다고 보기에서 나와야 돼요? 무릎을 구부린다. 이렇게 해야 돼. 허리는 펴고 무릎은 구부린다. 그 다음에 허리 근육을 쓰지 말고 어디 근육을 쓸까요? 엉덩이와 배 근육을 사용하는 거죠. 허리 근육을 쓴다 라면 틀렸어. 그리고 무릎을 펴고 허리를 구부린다 틀렸어. 허리를 펴고 무릎을 구부리는 거죠. 그리고 환자 무거운 물건을 들 때 바닥을 지지하는 면, 바닥을 지지하는 기저면이 어때야 된다? 넓어야 된다. 어깨 너비 정도로 넓어야 된다. 근데 좁게 두 발을 모으고 쓴다 이런 말하면 틀렸어요. 그죠? 그런 것도 여러분 좀 떠올립니다. 그 다음에 15번에 보십니다. 15번에 보시면 중독이 일어났을 때 응급처치와 관련이 없는 겁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유아가 약물에 중독됐어요. 그럼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항상 여러분 1번에는 눈치로라도 중요한 게 뭐가 될까? 기도 유지 아니겠습니까? 기도 유지. 그래서 1번에 유아에게 기도를 유지시킨다 하는 말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위세척을 할 때
위세척을 할 때 생리식염수를 쓴다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세척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어떤 걸 떠올려라? 생리식염수 떠올리세요. 생리식염수. 그래서 위세척 또는 뭐 욕창 부위 세척, 상처 세척 하면은 생리식염수.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CO 이게 뭔데요? 일산화탄소잖아요. 일산화탄소 중독되었을 때는 그 자리에서 심호흡을 시키는 게 먼저가 아니고 가장 먼저 할 일은 뭐예요? 신선한 공기가 있는 쪽으로 옮겨야 되겠죠. 바깥으로 이 장소에서 벗어나게 해야 되는 거죠. 밖으로 옮겨야 되겠죠. 그게 가장 먼저 아니겠습니까? 되셨습니까? 그거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보기 4번에 보시면 4번에 보시면 활성탄. 여러분 활성탄 이게 숯이야. 숯. 그럼 이런 숯 같은 거는 우리 숯불고기 할 때 숯 이런 숯은요. 위에 들러붙는 거 뭔가 약물을 내가 잘못 먹었을 때 그게 위에 들러붙는 거를 어떻게 한다? 못하게 흡수되는 거를 못하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활성탄이 흡착에 도움이 된다. 즉 소장으로 못 내려가게 딱 붙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흡착 딱 붙들어주는 일 그거에 도움이 된다. 붙들고 있어야 위세척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또는 위세척을 못하는 경우는 소장으로 못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이 활성탄을 먹인다라는 것도 있어요. 되셨어요? 그 다음 5번에 관장은 체내 흡수를 막는다. 맞죠? 바깥으로 빼내는 거니까 흡수를 막는다. 맞습니다. 자, 4번 요런 말, 5번 요런 말은 조금 어려운 말이고 낯선 말이죠. 한번 요거는 이해하시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약을 잘못 먹었을 때 가장 가지고 가야 될 거는 뭐다? 약 용기. 두 번째는 그게 없다면 토물이라는 거고 그리고 약을 잘못 먹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구토 그때 기도 유지 신경 쓰는 거고 근데 이때 구토를 하면 안 되는 경우 있죠. 알아두십시오 여러분. 구토를 하면 안 되는 경우 그러면 구토를 하면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했을 때 기도가 막힐까봐 걱정인 사람 경련 환자 구토시키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무의식 환자 기도 유지가 제일 중요하니까 구토시키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임산부 자극줘도 문제 태아한테까지 문제 주니까 안 돼요. 그 다음에 석유 제품도 구토시키지 마라. 구토하는 도중에 식도로 올라오면서 더 오히려 이 장기에 자극을 더 줄 수 있으니까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또 부식성 물질 자, 부식성 물질 어떤 거요? 강산 또는 강알칼리 그 지금 나왔던 아까 조금 전에 석유 이런 거 있죠. 그런 것 등도 전부 다 올라오면서 식도 쪽으로 구토빽 하면서 여기에서 자극을 줘서 더 오히려 상할 수가 있으니까 구토시키지 마라. 그 다음에 또 심장질환자 절대 안정인 심장질환자라면 이 사람 구토시키는 자체가 절대 안정하고는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자극을 주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 좀 떠올립니다.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16번에 보시면 자 10명에서 20명의 인원이 몇 명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 명이네. 좀 많네. 수십 명 되네. 이 인원이 자유롭게 진행해서 서로 민주적인 회의 능력 이런 말 나오면 어떤 거였다? 집단 토의 또는 그룹 토의라고 했죠. 그래서 이 그룹 토의는 민주적인 회의 능력 그리고 또 의사 전달 능력 발표력도 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의사 전달 능력을 키워준다. 또는 또 양보하는 것도 배우게 되죠. 사회성 배양 사회성도 키워지겠죠. 그리고 나 혼자만 발표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나도 능동적으로 참여를 하게 하죠. 이런 거에 장점을 가진 게 뭐다?
분단토의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심포지움과 배심토의는 반드시 중요하다 그랬어요. 모두가 전문가다 심포지움. 배심토의는 다른 말로 패널토의. 2번, 3번 같은 거예요, 여러분. 2번, 3번. 여러분 낚이게 하려고 한 거예요. 패널토의, 배심토의. 이거는 패를 가른다 이랬죠. 반대편, 내 편, 네 편 가르는 거죠. 상반된 의견. 전문가. 대선 후보들, 그죠? 이런 게 패널 토의, 배심 토의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분단 토의는 어떤 단어가 들어갔어요? 여러 개의 분단으로 나눈다 이렇게 됐어. 분단으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자기네 결론 낸 거를 어떡한다? 함께 취합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를 분단 토의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버즈 세션. 그죠? 벌들이 시끄럽게 윙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버즈 회의 또는 버즈 세션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게 분단 토의입니다. 기억하셔 여러분. 보건교육 되게 중요하게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에 보시면 보건소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죠. 자, 보건소도 보건간호에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지방보건기구. 자, 보건소장은 보건소에 있는 보건소장은 의사를 임명하되, 지금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의사를 임명하되 맞아요. 그래서 보통 공중보건이라고 해서 의사들이 군대 안 가고 여기 보건소장으로 많이 근무를 하거든요. 의사를 임명하는데 만약에 충원이 안 됐어요. 그러면 보건직 공무원도 자격이 된다. 맞나요? 맞죠? 자격이 돼. 1번 맞아. 1번 보기 이런 거 아셔야 돼 여러분. 그 다음에 2번 지역사회 보건을 위한 중추기관이다. 중추기관이라는 거는 핵심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역사회 보건 이 말이 지방보건이라는 거잖아. 그럼 지방보건기구 하면은 보건소 일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핵심기관 맞아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와 함께 너무 중요한 표현들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보건행정조직이 너무 중요하죠. 이원화되어 있다. 이원화. 모시는 상사가 2명이라 그랬죠. 그래서 전반적인 기술을 지도 감독하는 거는 누가 해준다? 보건복지부. 그리고 행정에 관한 지도 감독, 인력, 예산 이런 거는 누구한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하면은 인력 좀 더 주시오. 예산 좀 더 주시오. 행정에 관한 거는 누구한테?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는 전체적인 지도 감독. 이 2명의 상사를 모신다 그래서 이원화되어 있다 그랬어요. 좋은 점은 아니에요. 빨리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요. 상사가 2명이니까. 되셨습니까? 중요합니다. 그 다음 4번째, 보건사업 업무를 시행하는 최말단 기관이다. 최일선에서 하는 가장 밑에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보건사업을 하는 말단 기관이 어디냐 이래 말하면 보건소, 또 더 밑에로 친다면 보건지소, 그리고 또 보건진료소 다 해당돼. 되셨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농어촌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그냥 농특법 이거로 만들어진 거는 보건소가 아니죠. 이거는 뭐가 이 농특법으로 만들어진 게 뭐야? 우리 저기 벽지 오지 사람들은 죽으란 말이냐? 그래서 벽지 오지에 만든 보건진료소라는 게 설립됐죠. 그러니까 5번은 보건소에 관한 설명이 아니라 보건진료소에 대한 설명인 거죠. 이 문제는 여러분 충분히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셔야 돼. 보건소장은 의사도 되지만 보건직 공무원도 된다. 그리고 보건소는 어떤 곳이다? 중추기관이다. 그리고 이원화되어 있다. 그리고 말단기관이다 하면은 보건소예요.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도 너무 중요한데 보건진료소는 농특법 뭐 농어촌 무슨 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래 말하면 5번은 보건진료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되셨습니까? 봐주시고 그러면 보건소에 지휘 감독하는 자
보건소의 인사 지휘권을 가진 자, 누가 가지고 있어요? 보건소에서 지휘 감독을 하는 자. 아까 제가 인력 주시오, 인력 이쪽에서 부평구 보건소에서 서구로 가라 이렇게 하는 거 아까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중에서 어디랬어? 행정안전부죠. 그래서 보건소를 지휘 감독하는 자 했을 때 시장, 군수, 구청장이야. 그래서 이거는 인사지휘권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보건소장에게 있지 않아. 보건소장도 이리 가라 저리 가라면 가야 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인사지휘권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장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방접종해 이런 거 할 수 있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 보건소장은. 그 다음에 건강진단 받아 PCR 받아 이런 거 할 수 있다 못한다? 못해요. 보건소에서 하기는 하지만 보건소장이 명령 내려서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이거는 예방접종해, 건강진단 받아, 격리시켜, 입원해 이런 명령은 누가 했다? 여기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했어요. 그럼 보건소장은 어떤 환자가 감염병 환자가 생겼을 때, 결핵 환자가 생겼을 때 가정방문 좀 갔다 와라. 그리고 그 집에 가서 보건교육해라. 또는 보건소에 와서 보건교육 받으라고 해라. 이런 거 할 수 있는 자는 보건소장. 그래서 결론, 보건소장은 가정방문에 보건교육해 이런 거 지시하는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입원해, 격리해, 건강진단 받아 이렇게 명령하는 자. 그런 자는 예방접종해 이런 거는 시장, 군수, 구청장. 되셨습니까? 17번 이런 거 정리 잘 하셔서 메모 지금 딱딱딱딱 잘 해두십시오. 보시면서.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18번에 보건의료 전달 체계 참 많이 묻는 문제인데 여러분 이런 건 틀리면 안 되지. 보건의료 전달 체계 하면은 어떤 거가 됩니까? 1차, 2차, 3차인 거죠. 1차 갔다가 2차 가시오. 2차에서 안 좋다 그러면 3차 가시오. 이런 거잖아요. 왜 이렇게 한 거야? 효율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래서 정말 급한 사람이 3차를 이용해야 되는데 1차에 가도 되는 사람이 3차에 대학병원에 가면 환자 진료를 정말 급한 사람은 못 받잖아. 그래서 적절한 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자유방임형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19번에 다음 중 수직 감염이 아닌 것은 이라고 돼 있죠. 이런 표현 여러분 우리가 별로 안 봤잖아. 그렇지만 알아요 여러분. 우리 알고 있어. 수직 감염이란 게 뭔데요? 내가 걸렸으면 내 아이한테 그냥 직방으로 가는 거. 그게 수직이잖아요. 수직 감염. 그러면 B형 감염 그래야 안 돼요. B형 감염 엄마가 B형 감염이면 급성일 때 애기한테도 갈 수 있어요. 100% 가는 건 아니지만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C형 간염 이런 것도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매독 이거는 여러분 4번은 확실히 가잖아. 언제 안에 5개월 이후에 임신했을 때 5개월 이후에 걸리면 매독 걸리잖아. 애기도. 그 다음에 에이즈 엄마가 에이즈야 애기도 수직 감염 된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이 19번의 문제에서 매독과 에이즈를 답했다면 여러분 공부가 이런 거는 정확하게 1시간 정도 줄여야 돼. 공부를 줄이는 게 아니라 잠을 줄여서 정확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거는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A형 간염 있지? 이 A형 간염 같은 경우는요. 한번 앓고 나면 괜찮다? 그리고 이거는 완치가 돼. 완치가 돼. 그래서 A형 간염은 홀, A, 장, 파, 세, 장이라고 해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수인성 감염병에 들어갔잖아요. 수인성. 맞죠? 그래서 A형은 음식이나 물 이런 걸로 옮는 건데 수직 감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음식이나 물 때문에 가족들이 걸릴 수는 있어. 같이 먹다가. 그런데 수직 감염, 엄마가 A형 간염인데 애기한테 바로 간다? 그런 건 없다고요. 되셨어요? 나머지는 수직 감염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입니다. 21번에 보시면 우리나라 인구 구조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그런데 미래의 인구 구조라고 했어요. 표현을 우리가 늘 하는 표현으로 안 쓴 거죠. 그러면 미래라고 했지만 사실은 지금도 우리나라 인구 구조 유형은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그럼 이 유형이 뭘까요?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거겠죠. 그래서 5번의 항아리형이 인구 감소형이죠. 그래서 이 항아리형하고 여기 종형이랑 피라미드 이거는 어떤 걸로 주로 했습니까? 어린애 인구가 있죠. 어린애 인구. 그 다음에 노인의 인구가 있었죠. 그랬을 때 어린애 인구가 딱 2배다 이렇게 말하면 제일 좋은 거였지. 딱 2배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유형이었다? 종형. 그죠? 선진국 유형이었어. 그 다음에 이때 인구는 정지형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2배가 넘는다 이래 말하면 어떤 유형이다? 인구가 느는 피라미드형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2배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표현이 있으면 그거는 인구가 감소되는 항아리형이라고 했었습니다.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벼령은 일을 하는 15에서 64세 인구가 절반이 넘는다. 벼령.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어디 가야 있죠? 도시에 가야 있죠. 그래서 벼령이라고 혹시 나오면 벼령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혹시나 다른 표현으로 도시형이라고 해도 맞는 말이야. 그리고 인구가 들어오는 거죠. 유입형. 이라고 해도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4번의 표주박형은 일하는 인구가 눈을 씻고 봐도 절반이 안 되지.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호로형. 호로형. 그죠? 호로형. 그 다음에 또 기타형. 기타형. 이런 말 쓰죠. 그리고 또 어느 지역이 그렇다? 농촌형. 농촌이 그렇죠. 농촌형. 그리고 일하는 인구가 들어와요, 나가요? 나가죠. 유출형. 이런 거죠. 유출형. 이런 것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번에 보시면 이상적인 피임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라고 있어요. 자, 이상적인 피임법은 1번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 없어야 된다. 맞죠? 그 다음 2번 피임의 실패에도 악영향이 없어야 된다. 맞죠? 그 다음에 조작이 어려워서 여러분 사용 못해서 에이 갖다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너무 비싸도 안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조심하세요. 피임의 효과는 어때야 된다? 효과는 확실해야 되는 건 맞아. 그런데 효과가 영구적이면 안 되고 내가 또 임신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임신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된다? 일시적이라야 한다. 그러나 효과는 확실해야 된다. 효과는 확실해야 된다. 그러나 일시적이어야 된다. 그 말은 또 다르게 말하면 언제든지 임신을 원할 경우는 복원이 가능해야 된다. 다시 돌려놓을 수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게 피임의 효과입니다. 되셨습니까? 요거까지 같이 정리해 주십시오.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23번에 보겠습니다. 23번. 법규에서 중요하죠. 예방접종해. 아까 누가 명령 내릴 수가 있었죠? 예방접종 받아 하는 거 시장, 군수, 구청장이었지. 그러니까 시장, 군수는 없지만 구청장. 되는 거죠. 그럼 예방접종 받아 했으니까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예방접종 받아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면 그 위에 사람도 할 수 있겠지. 그 위에 사람도. 그럼 그 위에 사람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방접종해 명령 내린 제일 밑에 사람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니까 이 사람보다 낮은 사람은 그거 할 수 없어. 그래서 보건소장은 제가 예방접종해 명령 못 내린다 그랬잖아. 그러면 증명서도 발급 못해요. 되셨습니까? 4번은 보건소장은 발급할 사람이 아닙니다. 보건소장은 그냥 예방접종을 했으면 예방접종 이상 반응자가 나타났어. 그럼 그런 거 명단 작성은 할.
명부를 작성하는 것은 맞지만 증명서를 발급한다든지 예방접종 받아 이런 거 명령 내리는 거는 보건소장이 아니라 제일 밑에 사람이 누구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야. 그럼 시군구청장이 할 수 있으면 그 위에 사람 시도지사도 할 수 있고 또 그 위에 사람 보건복지부 장관도 당연히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24번에 보시면 소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소독 부분은 1번에 보시면 물리적 소독이라는 말이 있죠. 자, 물리적 소독이라는 거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그 환경, 그 음식, 그 식중독 할 때도 물리적 보관법, 화학적 보관법 이런 거 있었죠. 그럼 물리적이라는 말은 어떤 것도 과하지 않은 거야. 그냥 간단하게 약을 안 쓴 거야. 그냥 끓이고 이런 거 자비소독 이런 게 물리적인 거지. 그런데 1번에 보면 페놀이라는 약을 썼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할까? 화학적 소독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화학적 소독, 화학적 보존법이라고 말하면 뭔가 약품을 집어넣어서 한 거를 말합니다. 1번 틀렸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내시경은 이라고 해서 소독의 범위를 지금 기준을 잡았는데 우리가 소독의 방법에는 세 가지를 크게 볼 수가 있어요. 병원에서 쓰는 도구들을 보았을 때 그러면 병원에서 쓰는 도구들 중에서 수술할 때 쓰는 도구라든지 안에 내부 장기를 막 만지고 혈관을 만지고 이런 장기들은 굉장히 철저하게 멸균을 지켜야 되겠죠. 이런 도구들은 만약에 멸균이 안 되고 콘타, 오염이 되었다면 환자한테 치명적인 위험을 주는 도구죠. 이런 도구를 고위험 기구라 그래. 그래서 고위험 기구 하면은 대표적으로 수술기구라든지 또는 뭐 칼날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뭐 그런 기구들이 전부 다 대표적인 고위험 기구에 들어갑니다. 혈관을 만진다, 주사기 이런 것부터 해서 그래서 이런 기구를 고위험 기구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기구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어떤 기구가 있냐면 준위험 기구도 있어요. 준위험 기구. 자, 준위험 기구는 고위험 기구보다는 좀 덜 위험한 거야. 그러나 위험은 해. 근데 고위험보다는 조금 위험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이거는 주로 어디에 접촉하는 도구들이냐면요. 우리 피부 안에 점막 있죠. 안 부분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 내시경기구 이런 것도 올려야 돼. 내시경하는 도구들 이런 거는 우리가 혈관이나 이런 데를 만지는 게 아니라 점막이잖아요. 피부 안에 점막, 조직의 점막. 그래서 내시경 기구 이런 것 등이 전부 다 뭐다? 준위험 기구에 들어갑니다. 준위험 기구. 그 다음에 항문 체온계 이런 거 있죠. 항문으로 들어오잖아. 내시경 기구 예를 들어서 항문 체온계. 이런 거는 안으로 피부 안으로 쑥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점막에 닿는 부분은 준위험 기구라고 합니다. 되셨습니까? 이 중에서 내시경 이거 알아놔야 돼. 준위험 기구에 들어간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비위험 기구도 있어요. 그러면 비위험 기구는 어떤 겁니까? 라고 한다면 비위험 기구는 안 위험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냥 그냥 겉면에 피부하고만 접촉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다? 대변기, 소변기 이런 거 안으로 들어오지 않잖아.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어요? 애과체온계 또는 혈압기 이런 것도 그냥 겉면에 닿잖아. 청진기 이런 거 어때요? 겉면에 닿는 거지 안쪽으로 쑥 해서 들어오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요런 것 등은 위험하지 않다는 비위험 기구에 들어갑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고위험 기구와 준위험 비위험 기구가 있는데 병원에서는 우리가 멸균 아니면 소독을 개념을 쓰잖아요. 그러면 고위험 기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이 기구들을 처리하는 방법에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반드시 뭐를 한다? 멸균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죠? 수술기구, 뭐 주사기, 칼날 이런 거는 환자 안에 직접 접촉하는 거니까 멸균적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관리 방법입니다. 고위험 기구는 어떻게 멸균한다?
어떻게 관리한다? 멸균적으로 관리해야 돼. 멸균. 그러면 주니엄 기구는 어떻게 관리하면 됩니까? 멸균해도 돼요. 멸균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야. 멸균해도 돼. 그런데 멸균까지는 강조를 안 해도 사실은 돼요. 그러면 주니엄 기구는 소독을 해도 되는데 소독 중에서라도 비위험 기구보다는 조금 레벨이 높아야 되겠죠. 까다로워야 되겠죠. 그래서 주니엄 기구는 높은 수준의 소독을 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높은 수준의 소독을 한다는 거. 그래서 내시경 기구 이런 거 높은 수준의 소독입니다. 그 다음에 비위험 기구는 안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니까 그렇다고 해서 더럽게 하라는 뜻은 아니죠. 그럼 이때 소독을 한다면 다른 것보다는 조금 덜 엄격해도 된다는 거죠. 낮은 수준의 소독을 해도 됩니다. 되셨습니까? 자, 요거 여러분 매칭하는 거 충분히 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거 봐주세요. 그래서 수술기구 이런 거 고위험 기구는 멸균, 내시경 이런 거는 주니엄 기구야. 이런 거는 높은 수준의 소독. 그리고 그냥 피부 겉면에 닿는 거 있죠. 그런 거는 비위험 기구인데 낮은 수준의 소독도 가능하다고요. 되셨습니까?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페놀을 이용하는 방법은 무슨 소독이다? 화학적 소독이다. 그 다음에 내시경은 주니엄 기구에 속한다 그랬죠? 그래서 높은 수준의 소독을 한다. 그리고 결핵환자는 안전한 객담은 소각. 정말 중요한 거고 기본적인 거죠. 그 다음에 소각이라는 거는 약을 써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슨 소독에 속한다? 물리적 소독에 포함된다. 되셨습니까? 그 다음 5번에 보시면 유리 소재를 자비 소독할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비 소독을 할 때는 물이 끓기 시작할 때 집어넣어서 10분에서 20분을 끓였어. 그런데 유리 같은 경우는 깨진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하자 했습니까? 처음부터 찬물에 넣고, 그래서 유리는 처음부터 찬물에 넣고 몇 분 정도 끓인다? 20분을 끓이면 또 너무 길어. 10분 정도 끓여준다 하는 게 유리 자비 소독 방법이었어요. 되셨어요? 그래서 24번 이런 보기들 같이 이래서 틀렸고 저래서 틀렸고 하는 부분 정리를 잘 하십시오.